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일했고, 돈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 걸음이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 아무리 아껴 써도 월말이면 왜 이렇게 빠듯한지,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 몇 가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 삶의 기운과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살아도 평온한지 그 비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손님들이 그 집 음식을 좋아한 이유는 단순히 맛만이 아니었어요. 김 씨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밥솥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밥솥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겉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지어진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흘렀고 손님들도 이 집 밥이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느 날 김 씨는 새로운 전기밥솥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온 제품은 기능도 많고 더 빨리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 밥솥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멀쩡하게 작동하는데 말이죠. 마침 혼자 사는 조카가 생각났습니다. 자취하면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는다던 그 아이에게 이 밥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 제가 잘 쓸게요. 김 씨도 뿌듯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니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 한 분이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매주 찾아오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바쁘시겠지. 다음 주엔 오시겠지.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음식 맛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같은 재료로, 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새 밥솥으로 지은 밥은 분명 같은 쌀인데도 예전 같은 윤기가 나지 않았어요. 김 씨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손님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는 걸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음식점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김 씨는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 본인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는데 이상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성 피로라는 진단만 받았죠. 김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김 씨의 지친 모습을 알아본 친구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김 씨는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가만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집안 물건 중에 누구한테 준 게 있어? 아니면 큰 가구나 중요한 물건을 옮긴 적 있어?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밥솥이요. 새로 샀으니까
헌거는 조카한테 주었는데요. 그게 뭐?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밥솥으로 몇 년이나 밥을 지었어. 아니, 몇십 년이었잖아.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라고 했지. 그 안에 당신의 정성과 기운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겠어. 그걸 그냥 준 거야. 김 씨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밥솥을 준 시점과 가게 손님이 줄어든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기운과 물건에 담긴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이 5가지는 절대 주지 말라며 목록을 나열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왜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금지 조언을 넘어 그 안에 숨은 철학과 심리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풍수에서 바라보는 물건의 의미입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의 방향이나 위치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각각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건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손에서 수없이 열고 닫히면서 돈과 함께 우리의 재물운을 담아두는 곳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갑 안에는 월급날의 기쁨이 담겨 있고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의 만족감이 담겨 있으며 때로는 어렵게 저축한 돈의 무게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단순히 가죽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의 터전 자체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원래 제 집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그 집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돈도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쌀독이나 밥솥은 어떨까요? 예로부터 쌀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한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원천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쌀독이 비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쌀독이 비면 곧 가족이 굶주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반대로 쌀독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집안의 풍요로움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쌀독은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라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 쌀을 담고 그 쌀로 밥을 짓는 도구들은 단순한 주방용품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온 밥솥에는 수천 번 수만 번 지어진 밥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 그 밥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 그 밥상 앞에서 나눈 대화들, 때로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받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의 온기가 밥솥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김 씨의 밥솥이 특별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담겨 있었고 세대를 이어온 정성이 스며 있었으며 수많은 가족의 끼니가 기억되어 있었던 거죠. 금고는 또 어떨까요? 금고는 집안의 뿌리 자금을 지키는 곳입니다. 중요한 문서, 비상금, 그리고 때로는 세대를 이어온 귀중품들이 담겨 있죠. 금고 안에 있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에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학교에 갈 때,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 말입니다. 그런 금고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내 가정의 경제적 뿌리를 흔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그 나무는 시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래된 가구는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한 번 들인 가구를 평생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대를 이어 물려주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아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구에는 그 집안의 질서와 가족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방의 장롱이나 식탁 같은 것들은 가족이 모이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지는 공간을 이루는 물건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던 식탁, 아이들이 숙제하던 책상, 이 모든 가구들에는 그 집안 사람들의 체온이 배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구를 함부로 내보낸다는 건 가족의 역사 한 페이지를 찢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물건들을 무심코 남에게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아직 쓸만한데 버리긴 아깝고 누군가 필요하다면 주자는 생각으로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눔은 분명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죠.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잘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물건을 쉽게 남에게 주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셨기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웃이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쓰던 그릇을 주고, 친척이 이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있는 이불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 씨를 칭찬했어요. 정말 마음이 넓으시다고, 그렇게 베푸실 수 있다니 존경스럽다고. 박 씨도 그런 칭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박 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통장에는 늘 비슷한 금액만 남아 있었죠. 자녀들은 잘 컸지만 교육비며 생활비며 늘 빠듯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릇장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간 그릇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언제 금이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금이었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기엔 찝찝하고 박 씨는 한동안 그 그릇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화분 받침대로 쓸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이거 주면 되겠네. 박 씨는 금간 그릇 서너 개를 깨끗이 씻어서 이웃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웃도 고마워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주시다니. 잘 쓸게요. 박 씨도 뿌듯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테니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박 씨의 일상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서로 말뜻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맏아들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전화 통화를 해도 무슨 말만 하면 아들이 예민하게 반응했고 박 씨도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삶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간 그릇을 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드러내는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진 그릇을 계속 집안에 두고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하며 방치하는 습관. 그건 결국 내 삶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습관과 같습니다. 금이 간 그릇으로는 완전한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언젠가 그 금이 더 벌어져 그릇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금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미뤄둔 관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괜찮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습관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 삶의 질을 낮게 유지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게는 불완전한 것이면 충분해. 완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깨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신호를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 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은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지갑을 챙겨 나가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모든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물건들은 우리 삶의 틀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틀을 이루는 물건들을 무심코 내보낸다는 건 결국 내 삶의 틀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기운이 담겨 있어요. 매일 아침 손에 쥐던 컵, 매일 저녁 몸을 누이던 침대, 매일 식사를 담던 그릇, 이런 물건들에는 우리의 체온이 배어 있고 우리의 습관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눔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나눔의 방식입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이 아닌 새 것으로 선물하세요. 지갑을 주고 싶다면 내가 쓰던 지갑이 아니라 새로 구매한 지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기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새 물건에는 아직 누구의 기운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자신만의 기운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죠. 둘째,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용하던 물건을 줘야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받으세요. 1,000원이라도 좋고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라는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공짜로 주면 그건 단순한 버림이 되지만 소액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 에너지는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교환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을 팔았잖아요. 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엿이나 떡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기운이 나에게도 남고 받는 사람에게도 전해지면서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주는 사람도 자신의 복을 그냥 내준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셋째, 물건을 주기 전에 햇볕에 하루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햇볕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좋지 않은 기운을 없애고 싶을 때는 햇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따뜻한 햇볕을 받게 해주면 그 물건에 스며 있던 개인적인 기운들이 많이 정화됩니다. 햇볕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음의 기운이나 정체된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넷째, 물건을 보낼 때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 많았어.
이제 다른 가족에게 가서도 좋은 역할을 해줘.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감사는 곧 그 물건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이고 결국 내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나쁜 기운은 줄어들고 좋은 기운은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계라는 게 뭘까요? 경계는 나와 타인 사이의 선입니다. 내 영역과 남의 영역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죠. 심리학에서는 이 경계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룹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압니다. 반대로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타인에게 휘둘리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바로 그 경계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갑은 내 재정의 경계입니다. 이 안에 있는 돈은 내 것이고 밖에 있는 돈은 남의 것이죠. 침대는 내 휴식의 경계입니다. 이 공간은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이고 다른 곳은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밥솥은 내 가족 식탁의 경계입니다. 이 안에서 지어진 밥은 우리 가족의 것이고 다른 곳의 음식은 외부의 것이죠.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남에게 준다는 건 내 삶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와 같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재물도, 건강도, 평온함도 모두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특별한 서류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사주신 가방이었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이 씨에게는 의미가 깊은 물건이었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며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고 어려운 시기도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새로운 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인이 생일 선물로 준 가방이었는데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능도 좋았어요. 이 씨는 새 가방을 메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몇 달 후, 회사의 오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였어요. 이 씨는 그 직원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으니까요. 그때 문득 옛날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멀쩡하고 좋은 가방인데 서랍에만 넣어두기 아까웠거든요. 이 씨는 가방을 깨끗이 닦아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직원은 정말 좋아했어요. 사장님, 이런 좋은 가방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 씨도 뿌듯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거래하던 큰 고객사가 계약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회사와 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는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잘 풀리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꼬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회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왜 갑자기 모든 게 이렇게 꼬일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풍수를 공부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씨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자 그 지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중요한 물건을 누구한테 준 적 있나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던 거요. 이 씨는 그제야 가방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사업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였죠. 그 안에는 수많은 성공의 기운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당신의 사업운까지 함께 준 것과 같아요.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요. 물건을 무심코 주는 습관은 바로 이런 경계의식의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쉽게 내어주는 습관.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색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정말 나눠줘야 할 때는 올바른 방식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랑은 나의 복을 소리내어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무심코 주는 것도 나의 복을 형태를 가진 것으로 내보내는 행위예요. 둘 다 결국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고 물건을 주는 건 행동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이란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산만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주는 습관은 단순히 재물운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복까지도 함께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시간도 함부로 쓰고 관계도 함부로 대하며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릇 하나, 수저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밥솥을 주고 나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분 말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작은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쌀독을 장만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고른 쌀독이었죠. 그 쌀독에 새 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쌀독 앞에서 작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쌀로 만든 밥이 손님들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씨 스스로가 변했어요. 밥을 지을 때마다 예전보다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고, 손님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이었죠. 김 씨의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대요. 물론 이게 밥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 씨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물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을 준 후 어려움을 겪었던 그분은 결국 새로운 의식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현재 사용하는 가방을 한번 쓰다듬으며 오늘도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를 담아오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였죠.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물건들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창업할 때 받았던 축하 화환의 리본, 첫 계약서 사본, 직원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무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회사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즉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씨가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면서 사업에 대한 주도권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들. 지갑, 쌀독과 밥솥, 금고, 오래된 가구, 그리고 속옷이나 침대 같은 개인 물건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내 삶의 기운과 습관, 경계와 복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주면 내 삶의 일부도 함께 흘러나가는 겁니다. 만약 정말 나눠줘야 한다면 새 것으로 주거나 대가를 받거나 정화 후에 주거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다루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기운을 지키는 습관과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은 바로 그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고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복도, 보이지 않는 복도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